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종종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 중 한 명으로 칭송받으며 그의 미래 비전과 대담한 목표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 및 뉴럴링과 같은 회사에서의 획기적인 작업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억만장자의 페르소나와 끊임없는 혁신 추구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머스크의 면모가 있습니다. 즉 깊은 개인적 투쟁과 조용한 동정심 그리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극복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특징지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일론 머스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감 넘치고 솔직한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종종 남아프리카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외로움과 정서적 고통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의 지적 호기심과 기이한 성격이 그를 돋보이게 했고 그의 탁월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기의 어려움은 결국 그가 어린 나이부터 될 사람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머스크는 기술과 과학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2세 때 그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500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인 역량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수년 동안 그를 괴롭히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굴욕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의 정신에 새겨져 그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했는지 자주 언급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완전히 포기하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야망의 원동력은 바로 형성기의 고통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훌륭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실패한 관계와 깨진 우정 그리고 압도적인 고립감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스틴 윌선과의 첫 번째 결혼은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끝났고 털룰러 라일리와의 두 번째 결혼은 그다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기업을 설립하며 외적인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내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그의 아들 네바다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생후 10주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은 머스크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추진력과 목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의문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고통스럽고 거의 견딜 수 없는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잃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실이었고 머스크는 묵묵히 자신 속으로 더욱 물러나는 타격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깊은 슬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잠재우기보다는 그것을 연료로 삼았습니다. 네바다의 상실로 인한 고통 덕분에 그는 성공을 거두고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며 아들의 기억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더욱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초점은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동했습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는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그의 비전인 스페이스X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고 스페이스X로 인해 여러 번의 로켓 발사 실패를 포함해 수많은 좌절에 직면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머스크는 페이펠 매각으로 얻은 거의 모든 자금을 스페이스X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고 회사가 실패할 것 같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회복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진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꿈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인간의 우주 탐험 가능성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의 고통과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머스크의 놀라운 성공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내의 상징이 되었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개인도 역경 속에서 힘과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혁신으로 바꾸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창출, 우주 탐사 발전, 다가오는 기후 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태양에너지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지구를 보호하고 자녀와 모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제공하겠다는 깊은 책임감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성공은 야망과 승리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여정은 비통함, 상실,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로켓과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치른 개인적인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보낸 잠 못 이루는 밤과 개인적 실패로 인한 감정적 대가, 모든 결정의 원동력이 되는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머스크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힘든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녀가 그의 원동력이며 자녀의 미래가 그의 동기부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머스크의 헌신은 그의 자녀와 인류 전체를 위해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여행은 그의 건강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엄청난 스트레스와 탈진,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때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안녕을 소홀히 하며 주당 120시간을 일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며 붕괴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진정한 회복력을 보여준 것은 이러한 극심한 압박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머스크는 자신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좌절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균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자신의 투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정신건강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취약성은 많은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했고 이는 가장 성공한 개인도 인생의 도전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 및 더 보링 컴퍼니와의 작업은 산업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 지속 가능성 및 우주 탐사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업적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낸 능력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회복력, 고통을 통하여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루며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 고통에 직면했지만 비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 아픈 일, 실패, 개인적인 상실을 겪었지만 그 경험들이 오늘날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력, 실패에 대한 의지,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를 보면 그의 과거의 상처, 고통, 투쟁, 의심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만드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회복력의 중요성과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앨런 머스크의 여정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억만장자 거물 뒤에는 최악의 삶에 직면하고 그 고통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미래를 창조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것이 존재합니다. 머스크와 주커버그 간의 긴장은 특히 두 사람이 기술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수년 동안 고조되어 왔습니다. 머스크는 우주 탐사, 인공지능, 전기자동차에 중점을 두며 한계를 초월하려는 미래학자로서 대중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미래를 위해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머스크의 계획에 대한 저커버그의 빈번한 비판과 대조되는 목표는 예상되는 충돌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라이브 TV 이벤트에 앞서 언론은 머스크가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또 다른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떠들썩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머스크의 사업을 겨냥한 계산적인 발언으로 반격할까요? 방송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팬들과 평단 모두 이 위험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소통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불꽃놀이를 약속받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행사 자체는 주요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생중계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대결을 앞두고 머스크는 그의 대담하고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커버그는 눈에 띄게 더 조용했고 아마도 머스크의 비난에 어떻게 대응할지 너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커버그는 머스크의 공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방송 이벤트는 굴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인터뷰 초반부터 머스크가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유머와 지성, 날카로운 재치를 섞어 자신감 있게 질문 하나하나에 답했습니다. 반면 항상 대중 앞에서 잘하는 저커버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무표정은 머스크가 저커버그를 편향시키려는 각 시도에 부드럽게 대응하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스크의 첫 번째 전략은 저커버그의 최근 메타버스 사업을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머스크는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의 가상현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제 말은 메타버스의 본질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왜 더 우울한 일을 위해 현실 세계를 떠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발언은 저커버그에게 직격탄처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방어하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그의 불편함을 더 부각시킨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몸짓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있어 보였던 자세는 이제는 움츠러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스크가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저커버그의 팔은 방어적인 자세로 교차했으며 그의 시선은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저커버그는 대화의 초점을 스페이스X로 돌리려고 시도했으며 아마도 자신의 약점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회주의자였던 머스크는 미소를 지으며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마크라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결국 그곳은 가상세계가 실제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메타버스는 향후 50년 안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화성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의 불안감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정확하고 기계적인 세부 사항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전략이 머스크의 빠른 재치와 날카로운 반격 앞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스크가 계속 대화를 주도하는 동안 주커버그가 정교하게 구성한 페르소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전략은 인터뷰 내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항상 주커버그에게 압박을 가하세요. 머스크는 주커버그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유머와 풍자, 시기적절한 농담을 사용하여 주커버그의 평정심을 방해했습니다. 주커버그가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 할 때마다 머스크는 청중을 웃기면서 빠르게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머스크의 성공 비결은 재치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주커버그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철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머스크는 저커버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기술의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의문시했습니다. 우주에서 수십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기업가이자 스페이스X의 CEO인 그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외계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지능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마도 우리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우주의 크기 때문에 지구가 지적 생명체가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우리 행성을 방문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많지만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머스크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있다는 증거도 많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외계인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하수에만 수십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있다면 꽤나 외로울 것 같습니다. 저 바깥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최근 발언은 그가 이전에 외계인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이전 입장과 크게 다릅니다. 그는 2014년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머스크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별로 할 말이 없었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의 광대한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4년 인터뷰 이후 마음이 바뀌었고 이제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15년 그는 지구가 지적 생명체가 있는 유일한 행성일 확률이 10억분의 1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만 우리가 유일한 생명체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머스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페이스X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는 가능한 것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앨런 머스크는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외계인이 이미 우리를 방문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계인일 수 있는 이상한 일이 분명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거의 50%가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믿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여론의 큰 변화이며 머스크의 발언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많은 믿음을 더욱 부추기고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현대의 외계인이 우리 행성에 가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만 년 동안 외계인이 우리 행성에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매우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어떤 종류의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그 신호가 무엇일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계인이 우리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그것이 꽤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 우리와 접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머스크는 전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평생 동안 외계인과 접촉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외계인이 이미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고 머스크도 이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우리 사이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우리에게서 숨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머스크는 외계인들이 왜 우리에게서 숨고 싶어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타난다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나는 그들과 만나고 싶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외계인이 있을 경우 그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언젠가 우리가 외계인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외계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 머스크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결과는 콜럼버스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와 유사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있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외계인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외계인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머스크의 바이러스성 트윗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신앙과 과학의 조화로운 공존을 옹호해온 10억 이상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 트윗은 기술 발전이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교황의 입장에 빠르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의 반응은 확고하면서도 외교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모든 인간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연민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구에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다리입니다. 이 교환은 최근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논쟁 중 하나가 될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도전이 수락되었습니다. 교황의 트윗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머스크는 바티칸을 태그하고 기술의 미래와 인간 사회에서 기술의 위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벽에 있다고 믿는다고 머스크는 트윗했습니다. 인류는 오래된 이념을 초월해 진화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거룩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인물의 대결 가능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겸손하고 화해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처음에는 그러한 공개 대결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문위원들과의 많은 고민과 협의 끝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커뮤니티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동의했습니다. 토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수많은 중요한 연설과 토론이 있었던 바티칸의 아우라 파울로 6번지에서 역사적인 토론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논쟁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세계관, 과학 대 신앙, 진보 대 전통, 혁신 대 도덕성의 충돌이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평소에 자신감을 가지고 토론장에 입장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양복을 입고
그가 알려진 미래 지향적인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적인 흰색 교황 예복을 입고 고요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청중은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 과학자, 철학자, 언론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명서에 합류합니다. 논쟁은 두 인물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먼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이 기후 변화, 자원 부족, 심지어 인류 자체의 생존을 포함한 세계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의 작업, 화성 식민지화 계획,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와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지구가 아니라 별에 있다고 머스크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 행성종이 되어야 합니다. 낡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우리를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진보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기술의 윤리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에 너무 많은 믿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도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요구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연민,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 따라 지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진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힘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그리고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머스크에게 기술 혁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였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확인되지 않은 기술 발전이 윤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단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머스크와 청중에게 신앙은 과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 지구 자체를 희생하면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머스크가 낙태, 줄기세포 연구, 인공지능과 같은 문제에 대해 교황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머스크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과학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이 기술 변화의 빠른 속도와 진정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의문시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화의 중심 문제, 즉 큰 힘에 따르는 책임으로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교황은 기술 발전이 강력하지만 공동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모든 결정에서 각 개인의 존엄성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은 논쟁이 막바지에 이른 순간 머스크가 놀라운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취약한 순간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열망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인간 존재를 인도하는 더 깊은 도덕적, 영적 질문을 종종 간과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미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묻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청중은 이러한 인정에 놀라며 교황은 기술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랑, 연민, 신앙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겸손의 필요성, 도덕적 선택을 이끄는 영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류에게 봉사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결론지었습니다.
놀랍게도 머스크는 기술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치는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며 이를 동의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거룩하다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별을 추구할 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토론은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의 몸짓으로 악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지만 토론을 통해 그들의 관점이 넓어진 것은 분명하며 평소에 자신감과 야망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했던 머스크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 삶의 도덕적, 영적 차원을 잊지 않고 진보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토론은 두 명의 강력한 인물 사이의 대화를 여는 동시에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과 진보와 윤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한쪽의 승리라기보다는 과학, 신앙, 인류의 미래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세계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의 논쟁. 교통수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란 머스크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살펴보세요. 115만 6천 달러의 비행 자동차. 이 인상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은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을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피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공중여행을 상상해보세요. 이 비행 자동차는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외관 덕분에 비행의 자유와 자동차의 편리함을 결합합니다. 고급 추진 시스템부터 최첨단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이 차량의 모든 측면은 독보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의 여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아보는데 함께 참여하세요. 믿을 수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체는 20세기 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혁신가와 사상가들은 이 아이디어를 실험해 왔습니다. 1885년 초 지상 자동차와 함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묘사한 미래 버전은 자동차의 편리함과 비행의 자유를 결합하여 오랫동안 엔지니어와 혁신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초기 프로토타입부터 최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진화는 어려움과 혁신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기 비행 자동차 개발에 눈에 띄는 예로는 커티스 오토플레인이 있습니다. 1917년 미국 항공 개척자인 글렌 커티스가 커티스 오토플레인을 개발했습니다. 바퀴와 날개가 있었지만 안정성 문제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에로바일 1930년대 월도 워터맨은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전환할 수 있는 회전식 항공기인 에로바일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어퍼바이언 로버트 풀턴은 1940년대 후반에 에어퍼바이언을 설계했습니다. 날개를 분리해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대량 생산이 요구됩니다. CONB 에어카어 1940년대 후반 시어도어 P. 홀에 의해 디자인된 CONB 에어카어는 프로토타입 비행 자동차였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날개와 분리 가능한 조종석 포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로 인해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로카어 몰턴 테일러의 에로카어는 1940년대 후반에 성공적으로 개발된 회전식 항공기입니다.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 5대의 에어로카가 생산 및 판매되었습니다. 에브러카어는 1959년에 캐나다와 영국군이 개발했습니다. 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최초의 비행 자동차입니다.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가진 원반형 항공기였습니다. 그러나 안정성 문제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아직 주류 교통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전 규정.
인프라 제한 및 비용 등이 개발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추진, 경량 소재 및 자율 기술의 발전으로 비행 차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 결과가 일란 머스크의 15만 6천 달러짜리 비행 자동차로 이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와 항공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키워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개념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한 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앨런 머스크의 혁신적인 디자인 덕분에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플라잉카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상과 공중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가벼운 소재와 공기역학적 라인을 가진 세련된 최첨단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수직 이착륙 기능이 갖춰져 있어 어떤 지역에서도 쉽게 이륙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접이식 날개는 효과적인 비행을 보장하며 간단한 지상 기동성을 촉진합니다. 차량 내부는 넓고 아늑하며 최첨단 기술과 고급 시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전기 모터와 최첨단 배터리는 비행 자동차의 추진 시스템에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모터는 비행 중 최적의 균형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에는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통합되어 자율적으로 공중을 비행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보장하는 플라잉카에는 다른 차량 및 지상 제어 스테이션과 연결할 수 있는 고급 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최첨단 디자인과 기술 덕분에 인간의 창의성과 발명의 본보기가 됩니다. 일란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공학적이고 예술적인 경이로움입니다.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인 자동차의 외관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외관 이상의 이유로 특별합니다. 혁신적인 기능과 최첨단 기술로 여행을 재창조한다고 주장합니다. 머스크의 비행 자동차는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환경 친화적이며 부드럽고 조용한 비행을 보장합니다. 이 차량은 첨단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조종사 없이 자율 비행이 가능합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혼잡한 대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는 고급 가구와 최첨단 엔터테인먼트 기술, 심지어 미니바까지 갖춘 호화로운 공간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혁신적인 비행 자동차의 독특한 기능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그중 하나는 수직 이착륙 또는 VTOL 기능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비행 자동차의 가장 놀라운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수직 이착륙 VTOL 기능입니다.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이착륙을 위해 긴 활주로가 필요해 도시 지역에서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플라잉카는 첨단 수직 이착륙 기술로 이러한 제한을 극복했습니다. 이 차량은 강력한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 덕분에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즉, 혼잡한 도시와 좁은 공간을 쉽게 탐색할 수 있어 항공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교통체증을 피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상승하며 기존 수단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VTOL 기능을 갖춘 머스크의 비행 자동차는 운송수단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기능은 자율 비행 모드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비행 자동차에서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자율 비행 모드입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의 발전 덕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하늘에서 자율성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고급 센서와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인간 조종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고 항공여행의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승객은 차량이 내비게이션을 처리하는 동안 편안히 앉아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물 회피나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하는 자율 비행 모드는 승객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기능은 전기 추진 시스템입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일란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자동차는 일란 머스크의 테슬라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최첨단 전기 추진 시스템에 의해 구동됩니다. 이는 비행 자동차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고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인 비행을 보장합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은 기존 연료 구동 엔진을 필요로 하지 않아 배기가스 배출과 소음 문제를 크게 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 자동차는 소음과 오염이 중요한 문제인 도시 항공여행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전기 모터는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여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비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기 추진력과 첨단 배터리 기술이 결합된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지속 가능하고 흥미로운 운송 수단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놀라운 기능은 고급 안전 기능입니다. 운송에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며 일란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량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하는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주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잠재적인 장애물과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센서와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은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하여 안전하고 충돌 없는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자동차는 날씨, 항공교통 및 제한된 영공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내비게이션 기술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대도시 지역에서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다섯 번째 기능은 고급스럽고 편안한 편의 시설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공학과 기술의 경이로움이자 하늘 위의 호화로운 안식처입니다. 차량 내부는 편안함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승객에게 독보적인 비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고급 가죽으로 꾸며져 있으며 비행 중 최대한의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승객은 기대어 쉴 수 있으며 대형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캐비닛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승객은 여행 중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HD 모니터와 서라운드 사운드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는 음료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리미엄 와인과 증류주가 담긴 미니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 중 하나인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롤 머스크에게 미친 영향력을 확인해보세요. 아이적선의 일란 머스크 전기 페이지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란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영향력을 조용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앨런을 괴롭혀온 비밀스러운 고통과 깊은 감정적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 관계의 긴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란의 아버지인 LL 머스크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LL 머스크는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고력을 가진 야심찬 엔지니어였습니다. 한때 그는 에메랄드 사업에 뛰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부와 지위에 도달했습니다. LL은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원과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이러한 성공을 반영하지 못한 듯합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란의 경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LL의 삶은 논란과 이상한 선택, 의심스러운 결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와 성취는 그와 자녀들 사이의 감정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에롤이 겉으로는 성공적인 외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어두운 면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일란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해로운 것으로 만든 LL 머스크의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단순히 오해였던 걸까요? 아니면 더 불길한 이야기의 연장선이었을까요? 여기서 실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LL 머스크의 복잡한 페르소나는 결국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란을 형성하게 될 어두운 유산을 부여하는 방식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아이작슨의 전기에서 LL 머스크의 영향력이 어둡게 그려진 것은 가장 눈에 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에롤을 스타워즈의 악명 높은 다스 베이더와 같은 해를 끼치는 인물로 깊이 묘사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일란이 평생 동안 아버지를 보았던 방식을 반영합니다. LL의 존재는 일란에게 드리워진 그림자였으며 그에게 길고 어두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전기는 한 남자가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가혹하며 종종 잔인했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LL은 때때로 매력적이고 재미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우울한 기분, 음모 이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항상 독립적이고 비전이 있는 엘론은 아버지와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 싸움은 그를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습니다. 아이작슨은 이 관계가 일란의 성격을 깊이 형성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룩 스카이워커가 다우스 베이더의 영향력에 맞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일란도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론이 종종 스스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운동력과 결단력의 기초를 형성한 심리적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엘론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롤 머스크가 자신의 인생에서 악당으로 묘사된 것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화난 아들의 소행이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론의 말로는 끔찍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일란 머스크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설탕 코팅이 없습니다. 그는 LL과의 관계로 인해 남겨진 깊은 감정적인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엘론은 자신의 아버지를 끔찍한 인간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용 발언이 아니라 수년간의 고통과 좌절, 어쩌면 원한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엘론에게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해야 할 사랑과 지도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에롤은 정서적 고통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축복이기보다는 부담처럼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일란의 말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진리를 반영합니다. 때때로 당신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란은 아버지의 행동, 특히 언어적 학대로 인해 자신이 왜소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낀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힘든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 조작과 잔인함의 지속적인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엘론이 아버지로부터 겪었던 고통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성인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부모로서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LL에 대한 일란의 감정은 가끔의 나쁜 순간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해 존재해야 했던 인물에 의해 평생 버림받고 평가절하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롤에 대한 이러한 어두운 묘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에롤 머스크의 행동 현실은 단순히 악당으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아이작슨의 전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정반대의 두 성격을 가진 한 남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이 이중성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작슨의 전기에 나타난 LL 머스크의 특징 중 하나는 그의 지킬앤하이드적 본성입니다. 한편으로 LL은 매력적이고 재미있으며 파티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웃기는 능력이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유쾌하며 때로는 카리스마 넘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LL의 밝은 면은 종종 더 어둡고 문제가 많은 인물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아이작슨은 LL의 기분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 장난기에서 모욕적인 태도로 변환되는지를 자세히 서술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일란에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느 순간 LL은 일란을 모험에 데려갈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그를 얕보거나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나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란의 어린 시절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느끼게 하는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대조로 인해 일란은 아버지 곁에서 완전히 신뢰하거나 안전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모와 어떻게 아이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이적선의 LL 묘사는 그를 본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휘말린 인물로 묘사합니다. 좋은 순간들은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종종 일시적이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한 엘로는 자신의 보호자여야 할 인물에게서 결코 일관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분열된 성격과 끊임없는 앞뒤로 인해 그들의 관계에는 혼란과 상처가 쌓였습니다. 일란에게 불안정한 인물의 존재는 지침과 사랑, 이해를 제공할 롤 모델에 대한 갈망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LL의 불안정한 존재는 일란이 버림받은 느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이끌어줄 확고한 역할 모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을 지금의 남자로 만들어야 했던 사람이 문제의 일부로 밝혀졌을 때 LL의 부재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부족하며 일란의 투쟁과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친 심오한 영향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교훈을 양육하고 지도하며 가르치는 이상형이어야 하며 편안함과 안정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조언과 힘을 구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란 머스크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지도받는 동안 일란은 자신을 믿고 능력과 지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지지적인 역할 모델의 부족은 일란의 세계관을 심오하게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LL 머스크는 자신이 일란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란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LL은 이러한 모든 비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앨런과의 관계 묘사에 대해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왜 아들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악당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롤 머스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작슨의 전기에서 제기된 비난에 대해 에롤은 자신을 변호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LL은 자신의 전기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 과장된 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L에 따르면 아이적선이 그를 악당으로 묘사한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이며 자극적인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부정확합니다. 사실 에롤은 전기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형편없는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불신을 표하며 그런 설명이 불공평하고 과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자에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네요. LL은 또한 일란과의 관계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야기의 내용은 몇 년 전보다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와 일란 사이의 깊은 감정적 균열에 대한 묘사가 그들이 같이 보낸 시간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행 자동차의 작동 방식과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과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규제기관과 업계 이해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미래는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차량의 기능, 효율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추진 기술과 향상된 배터리가 개발되면 비행 차량은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완전 자율 비행 자동차는 자율 기술 덕분에 인간의 도움 없이 하늘을 횡단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안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종 기술이 필요한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의미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확장됩니다. 전통적인 도로와 주차 공간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도시 계획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에서 더 많은 개방 공간, 더 나은 공기질 및 소음공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생산은 기술, 제조 및 항공우주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고용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 택시와 항공 배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업 전망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잠재력은 무한하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란 머스크의 비행 자동차를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다른 기업과 혁신가들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요베럴리베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온 우버입니다. 우버는 도시 지역에서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항공우주 및 기술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버는 2023년까지 항공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어를 일부 도시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도시 교통을 변화시키고 도시 내 이동 방식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회사는 테러표지어입니다. 테러표지어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진리의 자회사로 회전식 항공기로의 전환을 개발해왔습니다. 전환은 도로에서 주행하며 공중에서 비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접이식 날개와 가솔린 구동 엔진을 갖추고 있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재다능하고 실용적인 옵션이 되어줍니다. 테러표지어는 개인 항공 여행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기회를 제공하여 곧 고객에게 전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로카프터, 릴리엄 및 키티호과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며 각각 독특한 수직 이동성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디자인과 기술의 한계를 발전시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일반적인 하늘을 나는 시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15만 6천 달러인 일란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치품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됨에 따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더욱 널리 보급되고 가격이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란 머스크의 비행 자동차는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생산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서 기술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공유 영공에서 이러한 차량을 운용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독특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안전, 규정, 표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조종사 훈련 및 인증, 유지 보수 요구 사항, 항공교통 관리를 포함합니다. 업계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대중은 안전을 증진하고 비행 자동차가 제기하는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안전 규정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승객의 위치 정보와 개인정보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더욱 더 연결되고 더 넓은 교통 시스템에 통합될수록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널리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항공당국, 업계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행 자동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표준, 인증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의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착륙장 및 충전소와 같은 필수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항공당국은 비행 자동차의 고유한 과제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연공관리 시스템을 조정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항공당국은 협력함으로써 비행 자동차 산업에서 혁신과 안전, 책임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교통 혁신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기능과 특성을 통해 우리가 도시를 이동하고 변화시키는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과제와 한계를 극복해야 하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미래는 밝습니다. 기술과 규제가 발전함에 따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더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며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영향은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계획과 경제, 사회 전반에까지 미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스크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논란을 일으켰던 머스크는 메타버스와는 달리 AI에는 실제로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비록 짧았지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려는 저커버그의 모습을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청중은 압박감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머스크의 침착함과 냉철한 사고는 인터뷰에서 그를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대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신감 있는 스타일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저커버그는 매 순간마다 더욱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답변, 한계. 대화가 진행될수록 저커버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머스크의 발언 중 일부를 비웃으려 했지만 강제로 미소를 지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스크의 여유로움과 저커버그의 불편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어느 순간 저커버그의 좌절감은 커져갔습니다. 보세요. 저는 농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앨런은 저커버그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크라고 머스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가상현실을 팔려 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커버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인터뷰 도중 처음으로 눈에 띄게 차분함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 더듬는 반응은 그의 패배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분명했습니다. 머스크가 승리했습니다. 인터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커버그가 평정심을 되찾으려 한 시도는 뚜렷하게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머스크는 활짝 웃었습니다. 자신의 상대를 압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커버그의 무너짐은 방송에 초점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파, 대중의 반응, 영향.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SNS에서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머스크의 지지자들은 그의 능력을 신속히 칭찬했고 주커버그의 팬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압도당한 그들의 우상에 대해 동정심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조는 머스크의 카리스마와 주커버그의 눈에 띄는 불안 및 흔들리는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술 분석가들은 머스크의 성과가 저커버그의 대외 이미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그 여파를 신속히 평가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커버그는 실리콘밸리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라이브 TV 굴욕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방송 후 며칠간 주커버그의 팀은 사건을 경시하려는 성명을 발표하며 그의 명성을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대중은 평소 차분한 주커버그의 드문 나약함의 순간을 목격했고 이는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성격 비교. 이 순간의 전체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스크와 주커버그의 대조적인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는 유머, 풍자, 때로는 예측 불가능성을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배력을 주장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빠르게 사고하고 상대방을 뒤집는 능력 덕분에 그는 비즈니스와 미디어 양쪽에서 강력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주커버그는 항상 더 내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모습은 종종 형식적인 느낌을 주며 금욕적이고 기술적이며 정통한 비전가의 이미지를 키워왔습니다. 그의 업적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생방송 TV 대결에서 머스크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요 차이점은 취약성에 대한 편안함에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을 수용하려는 머스크의 의지와 자신감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